무서운 썰저 장소 무썰소. 안녕하세요, 무서운 썰 저장소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비는 안 올 줄 알았는데 태풍이 찾아오고 있네요. 정말 이번에는 모두 큰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에 맞춰서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도 비 오는 영상과 함께 빗소리 들으시면서 라디오처럼 진행되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기존 2CH였던 5CH의 일본 사연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총합이라고 학생들이 주제별로 그룹을 지어 각자의 테마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학습과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옥선생 누베라라는 애니메이션이 유행할 때라 우리 조는 학교의 불가사의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6학년의 마지막 발표인 탓에 체육관에 전교생이 다 모여서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덜덜 떨 정도로 긴장하면서도 우리 조는 발표를 마쳤고 다른 조가 발표를 마칠 때는 큰 박수를 쳐줬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우리 반이 받은 건 박수뿐만이 아니라 약간 신기하다는 듯한 전교생의 표정도 함께였습니다. 역시 너무 이상한 주제였나? 하고 다른 조 발표를 듣는 척하면서 우리끼리 조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감상문을 적은 뒤에 종례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재미있는 분이셨는데 종례 시간에는 늘 그날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같은 걸 말해주시곤 하셨습니다. 물론 그날 이야기의 주역은 우리 조였습니다. 너네가 7대 불가사의라는 재미난 테마를 전부 발표했는데도 6개밖에 못 찾았다고 말한 게 진짜 괴담 같아서 좋았어. 그렇지만 다들 7개를 다 말할 줄은 몰라서 어안이 벙벙이 하던 게 진짜 제일 무섭더라. 우리 조를 제외한 반 아이들 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영문을 모를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는 7대 불가사의 중 6개밖에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조원도 마침 딱 6명이었기에 한 명이 하나씩 발표를 맡은 뒤 이거밖에 찾지 못했다고 말한 뒤 발표를 마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포함해 우리 조를 제외한 반 아이들 그리고 아마 전교생이 7대 불가사의 모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6개밖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또 겁주려고 그러나며 다들 웃어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사적으로 계속 묻자 교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2번 발표한 건데 6명의 조원들이 한 번씩 발표한 건 확실한데 이야기는 7개를 들었다고 하니 분명 누군가 한 번은 더 발표했을 터이었습니다. 다들 발표해봤으니 사실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대답한 것도 A가 했던 것 같은데 하고 명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교실 안의 술렁거림은 점점 커져가 귀신이라고 들뜬 남자아이들과 무서워서 우는 여자아이들까지 아주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결국 그날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결론 지어졌고 그 후 7대 불가사의는 이야기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초등학생들 교실에서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그 후 학교에서는 전무후무한 불가사의 붐이 일었습니다. 참고로 그날 모두가 들은 7번째 불가사의는 지하실 거울은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불가사의를 조사하면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된다 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얼마 전 내가 졸업한 모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무척 신기한 기분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니
아마 2000년 즈음의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조부모님과 부모님, 형이랑 나까지 6명이서 가족여행을 떠났다. S현의 H호수. 우리는 호숫가에 있는 낡은 호텔에 묵게 되었다. 다다미가 깔려 있어 그 위에 이불을 깔고 다같이 자는 일본식 방이었다. 이불을 깐 뒤 형이랑 베개 싸움을 하며 놀다가 밤 9시쯤 잠을 청했다. 한밤중 문득 눈을 뜨자 눈앞에 보이는 천장에 하얗고 희미한 것이 보였다. 1m 정도 되는 타원형의 무언가가 떠 있었다. 그 주변에는 비상등 같은 작은 전등이 있다는 게 떠올라 전등이구나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가족들은 벌써 다 일어나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다들 분위기가 축 처진 느낌이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아버지가 영 기분 나쁜 얼굴로 대답했다. 한밤중에 눈을 뜨니까 네 위치 근처에서 사람이 떠다니더라. 어머니는 같은 위치에서 목을 맨 사람 그림자를 봤다고 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형은 딱히 뭘 본 것이 아니었지만 계속 답답해서 잠이 깨는 바람에 피곤한 모양이었다. 다들 얼굴이 시퍼래져서는 침묵을 지킬 뿐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흘렀다. 내가 잠자던 주변 천장에는 비상등과 두꺼운 대들보가 있었다. 대들보를 자세히 보니 끈을 맨 것 같고 닳고 깎인 흔적이 있었다. 방을 어둡게 하고 비상등을 켜봤지만 그저 천장 부근이 어슴풀에 밝을 뿐이었다. 각자가 본 게 결코 비상등 불빛은 아니란 걸 알게 되자 기분이 나빠져 우리 가족은 서둘러 방에서 나왔다. 결국 우리가 무얼 본 것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다만 가족 모두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 상황 자체가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무엇보다 두려웠다. 교토에 있는 고향집 이야기입니다. 고향집은 단독주택인데 연립주택은 아니고 어디에나 있는 흔한 2층 양옥집입니다. 1층 거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지고 있는 건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그 누구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얼룩은 비가 새서 그런 것인지 흰 천장에 갈색으로 침착되어 있었습니다. 긴 시간에 거쳐 조금씩 세로로 길고 얇게 그 영역을 늘려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위에 도료를 덧칠하기도 했지만 끈질기게 같은 형태의 얼룩이 나타나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점차 허리가 생기고 머리, 어깨, 양발까지 마치 사람 같은 형태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기분 나빠했지만 내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에는 이미 익숙해져서 천장씨라고 별명까지 지어서 부르곤 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 전 시신을 마지막으로 집에 모시고 와서 이불을 깔고 눕혀드렸습니다. 친척분과 신세를 진 비구니분이 이불을 펴고 아버지를 눕혀드리는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과 천장의 얼룩이 만든 실루엣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심정이었는지 우리는 그저 말을 잃은 채 천장실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후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까지 계속 넓어지던 천장실은 그 후 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10년 뒤 집을 신축할 때까지 그대로 아버지가 잠든 마지막 자리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그거 아는데 어떤 여고생이 야자를 끝나고 집에 가고 있었대. 집이 3층인가 그랬나?
아무튼 저층이어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위에 있기도 했고 오래 걸리길래 귀찮아서 그냥 계단으로 가려고 했대.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모자 쓴 남자가 뒤에 오더니 대뜸 머리 잡고 자기 팔을 잡고서는 막 데려가려고 하더래. 애가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계단이 엄청 울리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 건물에 다 들리거든?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래. 그래서 엄청 크게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듣고는 아주 살짝 현관문 사이로 눈만 빼꼼 보더니 마주치자마자 여고생은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더 질렀는데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렸대. 나는 우리 이모가 겪은 건데 오전 약속 끝나시고 집에 오셨더니 부엌에 덜컹덜컹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시더래. 그래서 도둑인 줄 아신 이모가 신발장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서 부엌으로 조용히 갔더니 싱크대 위에 왜 접시 올려놓는 건조대 있잖아. 거기랑 위로 찻장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얼굴이 엄청 시커먼 할머니가 매달려서는 실실 웃는 정도가 아니라 실수한 것처럼 막 깔깔대면서 몸을 흔들고 있었대. 이모가 너무 놀라셔서 신고하시려고 거실로 갔더니 잠시 뒤에 뭔가 다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서 부엌을 보니까 아까 계시던 할머니는 없어지고 그 찻장이랑 건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고 이 사건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동 사시던 할머니가 우울증을 앓으시다가 건조대에 목매서 돌아가셨대. 그거 듣고 너무 놀란 우리 이모도 이사를 가셨어. 나도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떤 여자가 자기 초등학생 때 겪었던 일이라면서 쓴 거야. 어릴 때 동생이랑 집에 있었는데 주택에 살았었대. 현관문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투명한 게 아니고 왜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그 볼록볼록한 불투명한 유리 현관문 있잖아. 그 불투명한 유리 현관문 건너편에 어떤 남자가 대뜸 대문까지 그냥 들어오고서는 그 현관문 앞에 서는 게 딱 보이더래. 그래서 그 실루엣을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일이 있어서 왔으니까 문 좀 열어줄래? 하더래. 근데 집에 동생이랑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동생이 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열어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원래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그걸 본 동생이 자물쇠를 걸어 잠근 거였어. 근데 그 남자는 문 열어준 건 줄 알고 잠긴 문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하고는 계속 열어보려고 했대. 이거 듣고 엄청 소름 돋았잖아. 나 고딩 때 어떤 남자애가 있었거든. 왕따는 아니고 스스로 좀 아싸인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 항상 이어폰을 끼고 다녔는데 하루는 내가 너 노래 뭐 들어? 하면서 한쪽 이어폰이 빠져있길래 내 귀에 꽂아봤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우리끼리 추측하기에는 그 남자애가 이어폰을 꽂고 애들 말 경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그랬다? 근데 진짜로 그 애를 피하게 된 계기가 토요일 날 학교 마치면 맨날 종례도 튀고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마다 저 애는 뭔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토요일에 학교 마치고 애들이랑 시내에 나갔다? 구미 사는 사람들은 알 거야. 구미역 앞에 3층짜리인가 오락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위치랑 비슷하거든. 근데 내 친구가 쳐다보지 말고 내 말만 들어 하고 이야기하기를 오락실 3층에 그 남자애 있어. 이래서 우리 다 같이 소름 돋았거든. 그래서 일진 비스무리한 애가 저 남자애 너무 기분 나쁘게 하네 하면서 공책 같은 거를 털었는데 근데 거기 그때 시내에서 본 애들 시간이랑 날짜랑 이름이랑 다 적혀 있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분 너무 나쁘더라.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때 여름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인 온도, 습도며 시간도 안 가는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발 빨리 와라 장마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매해 찾아오는 장마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해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서 마을이 홍수가 날 정도의 양이 내렸습니다. 홍수 지역도 아닌데 말이죠. 비가 오면 특수한 상황 아니고서는 외부 작업이 대부분 중단되기 때문에 비교적 편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적당히 올 때의 이야기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산사태 때문에 똥 만들러 가야 하고 편하고자 빌었던 소원은 결국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멈출 생각 없이 계속 오는 장대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근처 마을에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뭐 천재지변이야. 사람이라 어찌 막을 수도 없고, 집도 무너지고 사람도 실종되고, 가축이니 차들이니 떠내려간 판국에 사람이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장대비로 일어난 홍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대 소방관들이 일을 가담했으나, 그래도 일손이 딸려 근처 부대였던 우리 부대도 대민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동네도 작아서 구조대분들이 결국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건 당연했죠. 산골 작은 동네라 저희 부대원과 소방관분들이랑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였고, 부대 내 행사 때 가끔 모여서 축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일단은 다른 건 다 미뤄두고 제일 급한 건 실종 인원을 찾는 게 목표였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되어 있는 곳에서 구명 보트를 타고 실종자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박병장과 함께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노나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됐고, 4일째 되는 날 똑같은 코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서 헤쳐가면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보트를 조금씩 가까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저건 잡초가 아니라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시체도 본 적이 없어서 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박병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대화로 설명하겠습니다. 박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어? 개소리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아, 씨발 어딘데? 제가 그 위치로 노를 저어서 보여주자 박병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말을 안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 병신아,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한다고 지랄이야.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제가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아니라고 씨발. 내가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고. 그래도 그냥 건져.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가자면 가자는 거야. 개새끼가 선임한테 기겨? 빨리 가. 박병장은 약간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황한 상태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건져나 보자는 얘긴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뭐 저야 일병이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고참이 가자는데 가야죠.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병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래. 평소에 괴롭히는 데 타고난 박병장님인데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까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못 본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약간 굳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을 복구 지원 명령을 받고 이동하러 가는 도중에 거기 대기하고 있던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박 병장이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해서 소방관들과 저희 부대원 몇 명과 저희는 모여서 담배 피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제가 아까 본 시체 같았던 그 검은 잡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모두가 뭔가를 아는 듯이 약간 좀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려니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리고 각자 이동을 하고 일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고생했다고 뽀글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시더군요. 뭐 암튼 뽀글이 먹고 담배 피고 하다 내일도 수색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 이상한 기분이 기억날 듯 말 듯하게 계속 들면서 이상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깼고 조를 편성한 후에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갔는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도 끼어들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제 제가 위치를 알려준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도 그 소방관 분들 얼굴을 다 알아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시체 같은 거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담배를 폈었던 분들이 그분 중 한 명이 그분이 실종이 됐다니 실감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물바다가 된 판국에 말이 실종이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 병장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죠.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닙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아,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닙니다. 그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 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은 5분 정도 손톱을 계속 물어뜯으며 얘기를 하지 않다가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 왜 점 같은 거 있잖아. 무당이랑 그런 걸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무당이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도 굿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강에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굿을 한 적이 있었어. 예. 근데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게? 혹시라도 앞으로 약간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하신다.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고 하셨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곱게 서질 않아. 일자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잘못했습니다.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다고 아까도 말했잖아.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로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야. 자기 빈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간다더라. 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박병장은 그 상황에서 물귀신인 줄 이미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들게 하려고 병신같이 굴던 저를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까지 해서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병장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을 했고 저한테 바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체 위치를 물어본 소방관이 어제 수색 작업 중에 실종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물도 다 말랐습니다. 망가진 집들과 널브러진 흙탕물 잔해 조금 빼고는 그 마을은 모습을 금방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방관은 실종 상태였고 시간이 흘러 박병장이 제대를 하고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는지 벌써 한참이 지났지만 그곳은 아직도 익사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실종으로 처리되고요. 가끔 여름 휴가를 놀러가면 지나가곤 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네 분들께 혹시 하고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사고가 나서 몇 번이 구술해도 익사사고는 계속 난다고 하시더군요. 네, 정말 무서운 사연이네요. 물귀신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던 리플이 하나 달려있는데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악어라고 그 수중 시체 건지시는 분들 의 직업을 별칭으로 해서 악어라고 해서 부르신다고 하는데, 그 악어라는 직업 관련해서 올라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 관련된 게 리플에 달려있어서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불문율 3가지가 항상 있는데 이 불문율 3가지가 비 올 때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밤에 들어가지 않는다, 마지막이 서 있는 시체를 건드리지 않는다.